앞에서 문 목사님이 그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진짜 고양이 목에 방울 건다라는 그 계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 이야기가 발제자로 선정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시간 힘듦을 겪었어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아 제가 이제 생각 차원, 아이디어 차원처럼 떠올렸던 이야기를 뭐 경험주도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감히 발전한다는 게 너무 이제 좀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지내보니까 어차피 선교는 다 아이디어고 뜬구름 잡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뜬구름을 잡아주면 요셉과 같이 꿈꾼 자들에게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그냥 편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인터서브 소속의 네팔 선교사로 2008년에 현장에 갔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큰 기업에서 2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선교사로 나갔고 또 직장생활했던 경험을 하나님이 또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 경험을 그대로 또 네파 가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의 이런 발표와 연관되는 것처럼 당시에 제가 있었던 고백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로 나가긴 했는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네팍에서 뭐 할 거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나이가 40 중반이었고 주변에서 이제 선교사 나가려면 신학하고 나가라, 공부하고 나가라, 준비돼야 된다 막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준비하면 한국의 이 신학 공부 상황을 볼 때 최소한 빨라야 5년? 5년 나도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때 40 중반인데 50 중반 돼야지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석하던 담임 목사님한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가는 거죠. 이제 스토리가 기니까 그거는 빼고 어쨌든 뭐 할 거냐고 물어봐서 뭐 하죠?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내 이름으로 살아주지 않을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디 가서 버티는 건 제가 또 잘하니까 그래서 살아준다는 건 얼마든지 살겠습니다라고 성도들한테 선포하고 갔었거든요. 그 네팔에서 잘 살다 왔습니다. 물론 이제 디아스포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아주 선교사로 사는 거에 대한 사명감보다 일단 살아내야지 선교도 할 거 아니에요. 살아내는 것에 대한 상당한 많은 그 부침을 가졌던 경험을 갖고 있어서 오늘의 이 발제가 그때하고 준비하면서 상당히 연관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허투루 쓴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이제 NGO라는 기관을 연결되게 돼서 인터서브 소속 선교사지만 이제 장미회라고 이제 로즈클럽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장미회 현지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NGO 사역을 하고 그 병원과 학교, 그러니까 교육과 의료 보건 분야에서 사역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굉장히 네팔이 세계 10대 빈국으로 노후된 데가 많거든요. 낙후죠. 노후가 아니라.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너무 많아서 지역 가는 곳마다 이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마을 개발하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같은 그런 운동들을 좀 일으켜봤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문화 속에서 만나면서 그들하고 이렇게 좀 그 정신색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오늘 준비하는 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것과 상당히 매치되는 그런 공통점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한국 선교는 제가 KWMA에 이제 네팔에서 저도 뭐 약간의 비자발적인데 그 네팔의 개종금지법이 발효되면서 NGO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 전도하는 통로를 많이 삼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사회사업 비자를 썼어요. 꽤 그 준 외교관 비자처럼 좋은 비자였는데 다른 네팔 선교사님들보다 좋은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연기를 하면서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 소셜 SWC라고 하는데 네팔의 그 웰페어 담당자가 너 목사지 않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서 너는 그냥 너네 나라 가고 돈만 보내라. 우리들이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서 제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아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살피다가 KWMA에 잠깐 연결하게 돼서 그곳에 있으면서 제 시야가 좀 더 넓어졌고 많은 네트워크도 갖게 됐고 공부도 좀 많이 하게 됐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KWM에 있을 때 이제 특별히 지금 현 사무총장이신 그 강대영 목사님이 자신의 뭐라 그러죠? 그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갑자기 용어 생각나네 그 이슈 4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이주민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시선들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겟 2030으로 해서 이제 숫자적인 것에 매몰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좀 갖자라는 거를 주장하실 때 같이 이제 밑에서 서포트하면서 저 또한 그런 분야의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 세상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인공지능 이야기도 하고 IT 개발에 대한 변화도 많이 있고 근데 거기에 또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또 특별한 그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한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 이주민 선교. 근데 제가 소제목으로 청년과 교회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구 소멸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의 현상이 뭐냐면 노령화와 그리고 청년들의 부재와 그리고 청년의 빈자리를 채운 이주민이 있습니다. 이주민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의 모습을 볼 때 이거를 뭔가 우리가 좀 선교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 이야기들을 지금 만난 사람마다 한 번씩 생각을 나누는 차원에서 떠들고 다녔는데 떠들다가 지금 결자해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발제의 배경이 된 그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그건 이제 지방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23년에 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라고 하죠. OECD 국가 중에 최저를 기록하고 유일하게 1 밑으로 떨어진 게 우리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그 데드 크로스 현상이 우리나라는 전체 시군구의 89%나 되는 203곳에서 이미 경험되어졌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지역은 단 26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데드 크로스 진입이 불과 여기 보면 2011년에서 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가는 곳에서 14%가 증가했다는 점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거의 굳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이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인구 소멸의 이 특징들을 보면 이제 청년 유출이고 고령화의 심화이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비수도권 대도시들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을 이제 수도권으로 오는 청년들의 그 수도권으로 몰리는 러시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삶의 질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고 지역경제를 책임져야 될 청년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2010년 대비해서 2020년에 청년 비중이 17%에서 13%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21.3%에서 28.5%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지역사회 노동력 고갈, 경제활동 저하,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고 있죠. 이게 학령 인구가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제 지방에 폐교들이 많이 생긴다고까지 말하잖아요. 이것이 또 우리나라를 보면 군 병력 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늘 여러분들 인식 속에 60만 대군 했잖아요.
그 개념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군 인구가 47만? 급격히 50만 밑으로 떨어졌대요. 심지어 3년 전에 내가 본 기사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그 사단, 2개 군단이 없어지고 6개 사단이 폐지됐다고 할 정도로. 제가 우연히 예전에 뭐 백두산부대 21사 막 얘기했잖아요. 21사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그렇게 변했구나. 60만 대군이 이제는 57만 대군으로 줄어드는 현상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 이제 우리 수도권 인구 집중은 인구 소멸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제 일자리 부족, 인프라 부족이 이들의 원인이 된 것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현황을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지역별로 빨갛게 된 것이 이제 인구 소멸 지역 현황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시골 도시들은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감지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제 눈에 띄는 거는 대구하고 부산, 우리나라 2대, 3대 도시에서도 이렇게 대구 남구, 서구, 부산의 동구, 서구, 영도구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로도 보면요, 전라도의 86%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경상도는 80%, 그리고 충청도는 77%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빨간색은 위험 지역이고 주황색은 이제 그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 감소 지역의 고령화율과 청년 비용의 비중을 보여주는 표인데, 전국적으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파란색이, 왼쪽의 표를 보면 파란색이 수도권이고 빨간색이 비수도권인데, 이것이 점점점 인구 비중이, 청년 비중이 줄어들어 가지고 2019년에 저기 지금 같은 지역이 됐잖아요. 2022년도 자료를 제가 다시 업데이트 확인해 보니까 이제 크로스 돼 가지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5%가 거주하고, 비수도권에는 49.5%로 이게 수도권 쏠림으로 역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청년 비중을 보면 청년들은 2003년도에 이미 크로스되어서 2019년에는 수도권의 54%의 청년들이 살고 있고, 비수도권에는 46% 비중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수도권 입중 청년들의 지방 이탈이 이제 지방의 소비 감소, 뭐 혁신 부재, 지역의 그 활력 상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상입니다. 이것을 좀 더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글을 보면 수도권 쏠림을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에서 29세 청년들의 인구 집중 현상이 수도권에 7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에 저렇게 청년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막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 그 청년이 인터뷰한 기사를 들어보니까, 부산에 있는 자매가 부산에서는 아무리 일거리를 찾으려고 이력서를 내도 부산에서는 없고, 다 반응 오는 게, 왜 요즘은 그 자기 이력서 올려놓으면 막 AI가 일자리 찾아주잖아요. 다 서울 쪽에서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부산은 참 살기는 좋은데 돈만 있으면 부산에서 살아도 된다 이거죠. 근데 부산엔 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로 가려니까 서울은 또 둥지가 없대요. 거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먹이가 없는 곳보단 둥지는 빌렸으면 되니까 먹이를 찾아야 간다 하고 서울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구 소멸이 심각한 우리나라 상황에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그 공간들이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인식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를 어떻게 채워져 나갈지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이제 결혼 이주민, 산업 노동자, 난민, 유학생, 우리가 이제 KWMA에서 이주 노동자의 그룹을
이렇게 다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결혼에서 이곳에서 살 작정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노동자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우리나라 산업인력공단에서 뽑아놓은 인력으로 와 있는 노동자가 있고, 또 어떤 다른 뭐 비자 형태로 와가서 노동자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유학생 그룹이 상당히 최근에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까 소개도 할 때 보니까 유학생 관련 사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학생들은 어찌 보면 진짜 유학생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유학생의 신분을 위장해서 가져온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유학생 그룹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소수이긴 하지만 그 난민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의 또 이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실태는 보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이제 농업이 지속하기가 불가능한 현재 상태인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이주민들은 그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정착하기에는 본인들이 역시 주변의 인구, 주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인 거죠. 저도 이제 네팔에도 살았지만 공부한다고 미국에도 가서 살아보고, 그러니까 그 낙후된 곳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살아봤지만, 이것이 이주민으로서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중심부에 가지 못하고 계속 주변부에 돌 수밖에 없는 그것이 디아스포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나라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그럼 외국 나라 한번 살아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 거야. 그 얘기 다 공통적으로 하잖아요. 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다른 나라 살아보면 알아. 그래서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이제 농 목사님 비롯해서 얘기할 때 우리 성경의 역사는 디아스포라 역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디아스포라 성경학 책에도 보면 그게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라는 존재, 그 디아스포라라는 방식,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구원과 은혜에 매료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간과되어 있는 게 우리 한국 기독교에 조금 좀 전환의 관점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주변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 이주민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앞에서 소개한 89개 지역 중에 92.1%를 차지하는 82개 지역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상당히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연도별로 외국인, 이제 아까 얘기한 그 E9이라고 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시험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두로 이렇게 쿼터제로 받고 있잖아요. 쿼터제로 받고 있는 이 이주민들의 숫자가 어떤가 보십시오. 2021년도까지는 그냥 스테이블하게 가다가 그 이후로 2024년에 16만 명으로 티오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주민의 상황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5만 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상태인데, 이 중에 약 43만 명 정도는 불법 체류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지금 앞서 얘기한 부족한 농업 지역의 노동력의 90%를 이 불체자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 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농촌에 가서 힘들게 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제가 어느 신문에서 크게 뭐라 그러죠? 대문자 기사로 요즘 누가 힘들게 일해? 이것이 청년들이 직장을 안 갖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주민도 동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이주민들 이렇게 보면 갑을이 바뀌었다고. 예전에는 이주민들을 늘 불쌍한 이주민으로 봐서 그냥 내가 고용해줘야지, 데리고 있어줘야지 이건데, 요즘 이주민들은 뭐죠? 누가 돈 1,000원만 더 준다 그러면 휠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안 떠나게 하려고 이주민이 갑이 돼서
고용주인 사장님들이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가불이 바뀌었어요. Recording in progress. 그러니까 자기가 옮길 수 있는데 자신 있는 비자 스테이터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좀 계절성도 있겠지만 농촌 지역에는 불체자들에 의해서 그 상황들을 메꿔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준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것을 이제 선교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보자는 것입니다. 인구 소멸지역의 자립 선교 모델을 좀 도입해서 그곳에서 지역교회 그리고 그 신학교나 기독총교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 창업과 선교가 가능한 구체적인 모델들을 좀 탐색해서 기존의 해외 파송 선교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역 기반의 선교의 가능성을 한번 모색해보자가 오늘 제가 발제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주민에게는 정착과 자립의 기회를 주고요. 우리나라 인구 소멸하는 그 지역 사회에서는 회복과 경제적인 재생을, 그리고 교회에는 도시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에는 선교적인 소명을 실현할 새로운 플랫폼을 한번 제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새로운 접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상태와 관계와 현상 속에서 초대교회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울의 선교 모델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선교 모델을 하지만 텐트 메이커의 그 기원이 있다는 바울은 지역을 옮기면 그곳에서 바로 정착을 해서 텐트를 만들면서 지역에 함께 살면서 어떤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사역 복음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비령 선교의 모습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보면 우리에게도 이주민과 함께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현대적인 선교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미 바울이 보여준 모델 속에서 이런 선교 모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이제 사역의 말미쯤에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한 것이 곧 나에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주민으로서 디아스포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그 영적인 피폐함 이런 곳에 있는데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던져진,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에 담아야 할 귀한 예수님의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선교는 해외로의 파송, 복음 전도, 교회 개척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미 글로벌 시대의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선교 지형도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많이 몰려 있다는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라고 우리가 선교 대상지로 보는 지역에 기독교인 비중은 이미 역전됐다는 도표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IT의 발전 때문에 미존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분들 손에 이미 다 휴대폰이 쥐어져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다라고 이제는 지역적인 한계를 짓는 데는 이제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고요. 글로벌화가 깊숙이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나라 사람들이 이미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는 거는 숫자적으로 중국이지만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요. 그게 통계가 조금 지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70개국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찾아온 나라의 사람 숫자는 190개국에서 들어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 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현상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민 증가와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사회적 현실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선교를 멀리 보내는 것에서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땅에 살아온 그 이주민들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좋잖아요. 살아보면. 우리는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다 동일하게 어떻게 이렇게 편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셨죠?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잠깐 왔지만 어떻게든지 이 나라에 머물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오히려 그들을 잘 환대하고 그들이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면 다문화로 우리나라 공간이 변화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주민들이 지역 정체를 갖고 있는데 91.1%가 갖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파견한 거냐면 아까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언어 문제, 한국식 생활이나 문화 적응, 그리고 자기들 모국인들끼리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연구원이 이제 이들의 그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그 인구 소멸 지역 상위 3곳 전남 영양군, 충남 논산, 경남 밀양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1번이 한국어 및 한국 생활문화 교육. 아까 시작 전에도 이제 한국어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빨리 확산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어 교육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을 잘 관리하면 우리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면 여기에 스테이터스를 자기의 안정적인 스테이터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길로서 언어를 먼저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다른 나라 살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든 뭐 네팔이든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언어예요. 정착에 있어서는.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도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드린 갑을이 바뀌는 그런 상황은 결국 일자리에 관한 정보들이 없어서 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수요를 우리가 선교적 기회로 한번 그냥 삼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이 같은 필요는 사실 한 개인이 감당하기보다는 공동체를 통한 지원과 협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까 그 강원도 고성에서 오신 목사님 이야기처럼 팀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함께 할 때 서로 격려하고 도움 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팀을 이루다 보면 지역교회와 또 링크돼서,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사례로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역교회와 링크돼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국내외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의 연정교회라는 그 곳은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이건 조사를 한 건데 전체 교회는 70%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요. 아까 인구 감소 지역이 나왔지만 전라도 지역에 유난히 많은 지역이 그런데 이 교회는 필리핀, 네팔, 베트남, 네팔 지역에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서 농촌 지역이잖아요. 김제. 그래서 그들이 70%가 다문화 가정으로 있어서 오히려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본 게 있고요. 또 이분은 이제 과거 선교한국 간사로 계시다가 2018년 무렵에 그 횡성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분이 원래 횡성이 자기 고향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살고 싶어서 횡성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있기 좀 매해서 이제 횡성으로 갔다고 하는데, 제가 이분하고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횡성으로 가려고 서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분이 얼굴 보고 줌으로 미팅하자고 하다가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줌으로 3시간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3시간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신났다고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가진 생각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고 좀 확산되면 좋겠다라고 저를 응원한다고 하면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거기 가서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이분 또 재밌는 게 부부가 성악을 전공해서 음악가 부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역에 이제 처음에 갔는데 지역 청년들하고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막 계속 무슨 모임 있을 때마다 가고 하면서 하나 자기가 선교한국 때 그 이벤트 같은 거 했던 거, 프로그램 했던 것들을 뭐라 그러죠? 탤런트, 노하우 이런 거를 접목시켜 가지고 횡성 지역이 막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더 크리에이티브라는 그 청년 기업체하고 같이 또 연결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묻는 예산도 많이 따고 사업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거는 제가 출석하던 충신교회에서 같이 선거하던 집사님들이 귀농을 했는데 둔내로 가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합창단을 해서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이 합창단에 저랑 같이 선거대했던 집사님들이니까 가셔서 저거 선거대 합창단의 이사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귀농하셔가지고. 근데 저 합창단이 저도 개인적으로 노래를 좋아해서 여기 이제 지역에 우리 뭐 조그마한 남성 합창단 이런데 링크 하려고 그러면 회비를 한 달에 막 5만 원, 3만 원씩 내고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런 문화 활동들을 하니까 군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오기만 해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7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명까지 늘어나가지고 웬만한 도시 합창단보다 더 규모 있게 소년소녀 합창단도 있고 어른들 장년 합창단도 있고요. 거기에 또 우리 유 대표가 같이 지역의 둔내 감리교회나 장로교회 쪽 또 교회랑 또 링크해서 합기 지역교회가 또 참여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유 대표가 자기한테 본인을 이렇게 저는 프로 N잡러입니다. N잡러 아시죠? 다양한 일들. 시골에는 청년들이 없고 그냥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지금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든지 손만 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콜링할 때 거기 가면 내가 뭐예요? 오기만 해. 할 일이 널렸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농촌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곳이 오기만 해. 할 일이 널렸어요. 게다가 지자체 예산들이 어저께 그 MMTS 심화과정에 오셨던 분은 우리 구성무 교수님 얘기서 들었지만 정부에서 내 돈 좀 갖다 써. 라는 돈들이 그냥 널려 있는데 써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유 대표가 그거를 너무나 본인이 그냥 말만 꺼냈는데 3천만 원 준대요? 뭐 이런 식이에요. 횡성군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가진 곳에만 시선이 좀 좁혀 있어서 벽을 넘어서는 우리가 수족관의 벽을 깨고 바다로 나가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군데 소개를 하면요. 이게 이제 유 대표는 혼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사람도 아니고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나콤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합 측 그 강동진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 계시다가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5명의 가족이 충북 보은에 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그때 내려간 사람이 강동진 목사님은 목사, 함께 간 목사는 뭐 IT 회사 다니던 사람, 또 뭐 공대 교수하던 사람, 뭐 다들 그냥 농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5분이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막 지지고 볶고 지역의 그 노인네들이 이미 그 갔던 보은은 지금 현상 그 고령화 현상 심화되고 청년들이 없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도시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저놈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강도진 목사님 간증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밥 시간이 됐는데 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왜 안 내려와? 그러고 올라갔더니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 그 일항에 씨를 심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이쪽부터 심어야지 빨리 심는다고, 한 사람은 저쪽부터 심어야 되지 빨리 심는다고, 그냥 같이 모이면 되는데 서로 이쪽이 옳다라고 싸우면서 시작도 안 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농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가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했는데 26년이 된 지금 기회 있으면 연락해서 한번 가보세요. 여기 이제 공동체가 충북 보은에도 있지만 이제 확대해서 그 의성 쪽에도 확대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강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그 2년 전에 갔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갔을 때보다 이번에 갔더니 건물이 3채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막
확대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가 늘어나면서 확대되기 시작하니까 지역 예산들을 따오기 시작해서 지역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문화 가정이나 지역의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다연학교라고 대안학교를 만드는데 학교가 이제 주거시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선생님들 불러오기 힘들고 학생들을 불러오기 힘들어서 기숙사를 지어야겠다고 했더니 그 의성군에서 도시의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대줄게 60억을 줬대요. 그래서 기숙사 건립 비용을 그냥 거저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자랑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를 이루니까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만큼 또 기여도 하죠. 의성에 제가 한참 산불 났을 때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산불 발화지점에서 이제 강동진 목사님 쪽은 서쪽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동쪽으로 바람이 가다 보니까 그쪽이 피해가 심각해서 강동진 목사님이 거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구호물품 실어가지고 거의 일주일 열흘 동안 지금도 아직 계속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역사회에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쳐주면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교회의 일은 아니지만 강원도에서 꿈꾸었던 이야기를 기사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봐서 소개하는 건데요. 강원도가 이제 아다시피 폐탄광촌이 많지 않습니까? 폐탄광촌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뭐 강원에도 생기고 뭐 이렇게 했지만 강원도가 이 폐탄광촌을 좀 더 활용해서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이들이 몬드라곤이라는 지역을 자기들에게 벤치마킹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스페인의 기독교 공동체의 모델인데 여기는 제가 이걸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는 것이 스페인의 7대 기업의 하나로 성장했어요. 근데 시작은 신부님 한 분이 그 스페인의 내전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광산 도시에 호세 마리아라는 신부님이 부임하면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의 변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지역 사람들의 그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 전문 학교를 세우고 그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하면서 그 졸업생들이 처음에 5명이 모여서 작은 그 울고라는 가스 스토브와 난로를 제작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조합으로 자꾸 자신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만들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몬드라곤 협동조합 회사라는 형태로 발전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까지 만드는 회사로까지 성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시군에서 직접 했던 건데요.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는 일본의 그 가미야정이라는 마을의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그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2015년에 4분의 1을 줄어서 5천 명으로 인구가 줄어서 이제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이제 본인들이 산골 마을 벨리라는 이름을 따서 어떤 그 마을의 두 분이 우리도 여기다가 실리콘밸리 같은 밸리 좀 다른 의미 같은 그런 밸리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다가 그 인터넷 시설들을 막 갖추면서 IT 기업들을 유치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빈집들을 사무실로 제공하고 그 인터넷을 아주 최광속 그 광케이블을 깔아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프라를 깎아놨으니까 IT 기업들 오시오. 근데 IT 기업이 처음에 왔는데 아시다시피 인터넷만 잘 되면 사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속도만 빠르면 되니까 IT 기업들이 몰려온 거예요. 속도도 빠른데 공기도 좋아. 살기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IT 기업들이 점점점 오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유치가 되고 이게 또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이 농업 쪽에 또 생각을 해서 농업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주민들을 또 막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서 보기에는 이 파란색처럼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2030 세대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학생 수가 줄지 않으니까 학교가 유지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학교 환경이 갖춰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되면서 인구 폐쇄가 감소됐다는, 이제 줄어들었다는, 둔화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이제 지역에 이제 오늘의 발제인데요. 청년 선교 파송 전략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들의 귀농 정착기 스토리는 사실 제가 소개해 준 것보다 더 많은 스토리는 인터넷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교회, 급속도로 부흥했다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교회는 이 일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도시 청년들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주해서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단순한 귀농 귀촌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 복음적 소명으로 좀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선교에 어떤 보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창조적 동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지역교회와 이주민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가는 선교적 마을을 이끌어가는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회복하고 또 요즘 청년들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동기, 생활 기반, 공동체 참여 기회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유기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인구 소멸 지역은 미존도 종족 지대와 유사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노인네 어르신들도 복음을 기회가 들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곳을 찾아온, 우리가 찾아가려고 했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에 찾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 있으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미존도 종족들이 이 땅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간 미존 종족의 상황은 이미 벌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청년들을 위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면 주거의 문제, 또 창업에 관한 문제, 직업 훈련에 관한 문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이 일에 이제는 보내는 교회에서 좀 함께 사는 교회로 전환해보자. 그래서 그곳에 청년들이나 팀을 이주시켜서 창업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통합사역으로 나가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립선교 모델은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 나올 수 있는데 단순하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실행 단계 로드맵으로 6가지를 한번 제시하려고 하는데, 먼저 지역조사 및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마치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 선교지에 나갈 때 생각이랑 같이 매칭시켜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저 선교지 나갈 때도 네팔이 어떤 나라였지? 내가 가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 살지? 그곳의 문화는 뭐지? 어떤 종족들이 살지?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가면 내가 어디서 정착하지? 언어를 어디서 배우지? 이런 걸 다 연구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나라 인구 소멸 지역에 교회가 또 교회 내에 어떤 팀이 만들어서 이런 지역조사를 지역을 조사하고 어떻게 그 지역하고 파트너십을 가져갈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역교회를 살피는 것은 우리가 마치 현지 교단과 지역 관공서와의 협력을 살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네팔 카트만두에 살았지만 지방의 그 아주 천민들이 사는 서라이라는 지역에 지역개발 활동을 할 때 그곳에 관공서들하고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 관공서가 어떤 곳에 있는지, 관공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 장으로 있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의사결정권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과 접촉해서 지역개발 활동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너무
그 뭐 은퇴 선교사님, 고령화 된 선교사님 하지만 말고, 왜냐하면 이주민들로 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도 젊은 MZ들이에요. MZ 세대들이에요. 하니까 우리도 동일한 MZ 세대들이 가야 눈높이가 맞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MZ 하다가 재밌는 그 짤을 들은 게 있는데, 그런 일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북한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정은이라고 부르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북한의 MZ들은 정은이라고 부른대요. 북한의 MZ들은 정은이라고 부른대요. 아, 정은이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MZ세대 눈높이가 우리의 이 곧어진 생각하고 아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 중심의 이주민 선교팀을 함께 구성해서 우리가 장년 세대들이 또는 경험자들이 함께 서포트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현실적으로 재정 확보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창업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앞선 지역 조사를 잘 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본따서 또는 지자체에 가면 본인들이 이렇게 다 칸만 메우면 될 정도의 그런 제안서들이 다 있다고 해요. 그것도 얻어서 본인이 조사하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세종안교회에 있는 어반 벤처스인가요? 윤은석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곳에서도 이런 사업기획서만 내면 정부 기금들을 따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윤은석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중소기업에서 자기들이 따는 펀드가 200억이래요. 이거를 쪼개서 인구 소멸 지역에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황도규 목사님이 저쪽 식당 5층에 한 공간을 아예 오픈해가지고 넌 크리스찬 관계없이 아이디어만 갖고 오면 받아서 거기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 아주 멋진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던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만 좀 시야만 넓혀주면. 그러니까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업 기획서를 써서 하면 단체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거주하고 창업하고 이거 했던 거, 요즘 그 전라남도 순창 나주 이쪽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아예,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에까지 들은 이야기들은 빈집들 많으니까 와서 고쳐 사시오인데, 이제 고칠 돈도 없으니까 고쳐놨으니까 들어와서 사시오 이런데. 우리 왜 약간 정치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건설회사를 망한다고 LH가 땅 다 사가지고 그 임대주택으로 전하는 바람에 임대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자체의 빈집들을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와서 사시기만 해달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갈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계속 내가 평택까지만 허락할 수 있어, 평택 이남은 안 돼, 이게 청년들의 생각인데, 제가 그 의성에 본학금 갔다 그랬잖아요. 청년 셋이 그날 따라와서 자기들이 천안 이남 쪽에는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대. 근데 거기 와보고 이런 별천지가 있나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시골이니까 너무 공기 좋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여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이디오피아 드립해서 먹으니까, 시골에서 커피 못 먹을 자 여기 이디오피아 커피 드립해서 먹고. 저 네팔 살 때 네팔 선교사들 하는 얘기가, 한국 가면 뭐 할 거야? 내지는 너무 힘들어 죽겠어 할 때 딱 하는 말이 한마디 있거든요. 이마트 가서 한번 돌아보고 싶어,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의성에서는 차 타고 30분 가면 이마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직도 너무, 우리가 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도권에 몰입되어 있는데, 지방에 가서 할 것이 조금만 포기하면, 이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으면 내 소득이 300만인데 내려가면 250만 이하로 떨어지는 격차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주 비용이 싸고 물가가 싸기 때문에 명목 소득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실질 소득은 큰 차이가 없는 곳이 우리의 농촌이라는 걸 알고, 그 농촌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좀 시각을 달리해서 선교 생태계를 그쪽으로 좀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거주하면서 다문화 사람들과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좀 중복되는 거 있고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진 것도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착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그 국토연구원에서 자료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얼마든지 이 자료들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이 뭐 이제 이주 노동자를 유입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선순환과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인구 소멸 지역에서 이제 이주민들이 함께 선교적으로 그리고 경제 공동체로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가는데 제가 오늘 발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언하고 싶은 거는 청년, 이주민, 교회가 함께 만드는 복음적인 생태계를 좀 구축해 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또 안목을 넓혀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 주시면서 함께 소속된 교회나 또 함께 동역하는 분들과 나눠주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는 자립 선교의 동역자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언제까지 할 거죠? 반? 예. 잠깐 한번 그 주변 분들과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보내는 교회에서 함께 사는 교회로 전하는 것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도시 청년들의 파송을 위한 아이디어를 요 4가지 영역, 가장 현실적인 부분일 것 같거든요. 4가지 영역에서 잠깐 한번 그 의자를 돌려서 나는 여기는 주거에 관한 문제, 저 뒤는 어떻게 창업시킬지, 창업에 대한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문제, 또 그들에게 직업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울의 도시교회와 지방교회와 네트워크는 또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 그러면 그냥 한번 제가 나눈 발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제는 이 정도로 마치는데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발제를 듣고 그건 좀 너무 비현실적이다.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우리 뭐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보면 기발하다. 심지어 뭐 선교한국 이번에 사무총장하고도 거기 청년들 모이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비전을 좀 제시하면 우리가 선교적으로 동원하려고 하는데 요즘 교회들은 자꾸 후원 끊잖아요. 저도 한국 들어왔더니 한 30% 후원이 줄었어요. 후원도 끊고 있는 선교사도 끊어버리는 판인데 새로운 선교사들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준비가 될까? 계속해서 이제 선교적으로는 자립선교에 대한 이슈가 계속 강해지고 여기 뭐 교회 교세가 축소되면서 부목사님들도 이제는 이중직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이중직의 필요를 충족할 때도 이제 뭐죠? 워킹 패스터 개념으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사역하는 형태로 많이 전환되고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전문인 사역자 그만 보내. 그러니까 선교사들 그만 보내고 일하는 사람은 웰컴이잖아요. 그러니까 IMF 때 그 UBF 선교사들 있죠. 자기 직장이나 이런 외교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가는 선교사들은 하나도 철수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 그들은 다 현장에 남아있으니까 자기 일을 가지고 안정적인 비자 스테이터스 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그냥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전문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전문으로 삼는 삶을 보내는 선교로만 계속 선교적 관점을 보지 말고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찾아온 자들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문이 많이 열려 있는 인구 소멸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은 제가 보기엔 제가 찾아갔던 네팔하고 그닥 다름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찾아가는 캄차카 반도 이게 뭐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골의 상황은. 그곳을 찾아갈 때 그 용기면 우리나라 농촌은 훨씬 더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팔을 가기 위해서 가서 언어 배워야죠. 문화 익혀야 되죠. 제가 속했던 인터서브는 2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가서 있으라고 하죠.
제가 삼성에 있었는데 삼성에서 지역 전문가 파송시키면서 1년 동안은 비용 지원을 때 내가 놀고 먹어요. 1년 동안 놀고 먹어. 놀고 먹는 뭐 합니까? 언어 익히고 문화 익히라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들과 그런 투자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농촌 인구 소멸 지역은 그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과 비교해 본다면 조금 강도는 덜하지 않겠나, 문턱은 좀 더 낮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우리의 선교적 관점을 좀 열어보자고 말씀드립니다.